이런 기술적 경제적 변화들은 더 광범위한 사회적 변환,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변환을 동반한다. 여기에서 정보혁명가들은 매우 열렬한 낙천주의를 과시한다. 무의미한 노동, 인간적인 거대 조직, 경직된 관행과 서열, 도시 속에서 소외된 익명의 존재들 같은 산업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곧 해소되리라는 것이다. 말도 안 되지. 그 대신에 정보시대는 다양화, 지붕 분권화, 유연성, 창조성, 평등이라는 희망을 약속한다. 컴퓨터의 도움을 통한 수공업적 숙련성과 장인 정통의 회복, 편리한 원격 쇼핑, 텔레뱅킹, 쌍방향 오락의 보편화, 교육과 건강의 유지, 그리고 심리치료와 보완을 도와주는 전문체제, 컴퓨터화된 별장을 통해서 복원된 전원생활, 컴퓨터화된 관청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모든 지식에 유례없는 확장. 이 약속들에 포함된다.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문화가 바로 네트워크를 모체로 삼아 출현하리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혁명가들이 잠재적인 문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혁신에 수반되는 실업, 사생활 침해나 다름없는 감시, 전자적 범죄, 그리고 미래의 충격 등은 모두 당연시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조정하면 될 문제,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퇴행이나 피할 수 있는 위험으로 표현된다. 경솔한 유토피아주의자가 아니었던 벨은 기술 지배와 탈인간화가 특히 문화 영역에서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안. 기술 지배와 탈인간화의 불안. 그렇지만 그는 정보 체계가 자신이 지닌 어쩔 수 없는 본성으로 말미암아 기술을 해방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화를 생산하면서도 개성과 다양성을 획득하게 해줄 대안적 양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훨씬 더 거침이 없었다. 예컨대 WP 리자드는 정보 사이야말로 자연과 기계를 융합해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찾으려는 노력이 결국에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를 통해 사회를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혁명은 전 지구적 규모로 발생한다. 초기 탈산업주의자들은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초점을 맞췄겠지만 그들은 통합된 세계 경제의 등장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강화가 가져올 주요 결과 중 하나라고 재빨리 말했다. 그들은 선진경제와 제3세계 경제, 선진경제와 제3세계 경제 사이의 불균형을 인정하지만 서구 사회가 주도한 발전의 모든 궤적을 믿는다. 원조, 전문가의 지도, 무역 경로가 알맞게 주어진다면 결국 다른 지역들도 이 발전을 채택하고 모방하리라는 것이다. 훗날에 등장한 정보사회 이론가들도 이런 논리를 따랐다. 몇몇 사람들은 전자적 지구촌이라는 마셜 맥루한의 착상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매우 낙관적으로 단일 세계라는 주제를 상세히 부연했다. 어떤 사람들은 급속한 컴퓨터화가 제3세계를 전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산업사회를 거치지 않고 도약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와 정보통신이 탈집중적, 탈도시적이며 농촌에 기반한 산업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문화적 자율성과 문화적 전통을 파괴하지 않은 채 제3세계의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플러는 이를 인공위성을 가진 간디라는 말로 표현했다. 인공위성을 가진 간디. 심지어 이런 고귀한 희망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통화 침투식의 경제학을 통해서 전지구조 균형이 없어질 것이라고 여기곤 했다. 즉 기술을 통해서 막대하게 창출된 생산성 증가가 초기에는 발전된 세계들에 집중됐다가 나중에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가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정보혁명은 인간 문명의 새로운 국면일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의 발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단계다. 수많은 정보혁명가들은 지능을 갖춘 기계가 증가하는 경향은 필연적으로 합성된 생명체의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극단적 예견을 내놓기도 했다. 인간의 능력이 기계로 끊임없이 이전됨에 따라 창조자인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기계가 생산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로봇 기술자 한스 모라백이 이런 관심을 대표한다. 모라백은 조만간 기계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신들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고 개량할 수 있을 만큼 지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인류는 진화라는 경주에서 이 새로운 경쟁자에게 패배에 사라질 것이며 이처럼 지능을 갖춘 어린아이들이 인류를 대체하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는 단순히 인류의 하인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진화 단계에서 인류를 계승할 잠재적인 종으로 간주된다. 토플러주의. 막스에 맞서는 막스. 탈산업사회의 태제가 정보혁명 이론으로 변형된 것처럼 탈산업사회의 반막스주의도 쉽게 변화됐다. 이 반막스주의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긴장을 중재하는 새로운 기술 관료 계급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기술 혁신의 방향 자체가 막스의 분석을 부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컴퓨터는 사회주의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상대로서 계급 투쟁을 좌절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기계임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탈산업사회의 지지자들이 흔히 막스와 결별했다기보다는 막스를 새롭게 했을 뿐이라고, 즉 막스 자신의 논리를 따라 예상치 못했던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정보사회 이론가들은 막스주의가 관례적으로 생산수단의 발전을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 그리고 생산수단의 발전이란 전적으로 기계의 혁신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하면서 맷돌이 봉건영주가 지배하는 사회를 가져왔고 증기재분기가 산업자본가가 지배하는 사회를 가져왔다면 사실상 초소형 컴퓨터는 정보사회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역사적 유물론자라면 자본가 계급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혁명의 대중화에 매진했던 엘븐 토플러처럼 이런 노선을 정력적으로 밀고 나간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한때 막스주의자였던 토플러는 스탈린주의와 미국의 부유함을 본 뒤 막스주의는 오도됐고 첨단 기술 세계의 현실을 이해하기에는 패물이 된 도구이다. 막스주의를 사용해 첨단 기술 사회의 내적 구조를 진단하려는 것은 전자현미경의 시대에 돋보기를 사용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확신했다. 막스주의의 생각들은 기껏해야 어제의 산업주의에나 적용될 만한 낡은 것이라고 혹독하게 말하긴 했지만 토플러의 역사 개념은 분명히 막스에게 빚을 지고 있다. 토플러는 전 산업사회, 탈산업사회라는 배례 도식을 채택하면서 일련의 물결들이 문명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제1의 물결은 농업이며 제2의 물결은 산업이고 최근에 등장한 제3의 물결은 바로 정보라는 것이다. 핸드리크 헤르츠베르크의 지적에 따르면 이런 주장은 봉건주의 제1의 물결, 봉건주의가 어떻게 자본주의 제2의 물결로 이행했으며 그 다음으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공산주의, 토플러가 사이버네틱스라고 말한 제3의 물결에 상응하는 공산주의로 대체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막스의 이야기와 소름 끼칠 만큼 유사하다. 헤르츠베르크의 관찰에 따르면 각 단계는 성장기에는 인류의 진보를 급격히 발전시키지만 결국에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막스의 말을 빌자면 모순들이 격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전 단계가 몰락한 폐허 속에서 다음의 단계가 등장한다. 게다가 헤르츠베르크는 토플러가 막스처럼 말하기도 한다고 언급한다.
토플러의 책 새로운 문명의 창조의 첫 문장을 읽어보라. 새로운 문명이 우리의 삶에서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눈먼 사람들이 도처에서 이것을 억압하려 한다. 이 문장은 공산주의 선언의 서두,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모든 유럽의 열강들이 이 유령을 쫓아내기 위해 신성동맹을 맺기 시작했다라는 구조를 명백히 표절했다. 물론 엄밀한 차이도 존재한다. 토플러는 새로운 문명화의 도래가 계급들 간의 전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오직 컴퓨터와 관련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한다. 노동 착취, 소외, 비인간적 기계화, 부의 집적과 집중, 궁핍화 이 모든 것도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사라져가는 산업 문명, 즉 제2의 물결의 성격이다. 막스주의의 가정은 바로 이런 산업 문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가 이끄는 제3의 물결이 도래 이런 병폐들을 극복할 것이다. 자본에 대항하는 투쟁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됐다. 한때 붉은 깃발로 매우 현란하게 표시됐던 모든 것, 계급 없는 사회, 소외되지 않은 노동, 소유권, 철폐 이 모든 것은 자본 자체가 매우 열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나온 정치적 소책자의 빛바랜 책장 속에서 혁명의 꿈을 키우는 정통 막스주의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빠르게 들어섬에 따라 뒤로 처지게 될 것이다. 토플러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의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막스주의의 무능력, 이 무능력은 이론 자체에 깊숙이 새겨져 있다. 막스의 유물론은 해겔의 관념 철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됐기에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대상의 세계, 생산의 영역과 영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의 영역으로 서로 대립한다고 단정한다. 이 두 영역 사이의 대립이 토대 상부구조라는 막스의 악명 높은 은유를 지탱해준다. 따라서 정보, 예술, 문화, 법, 이론, 여타 무형의 정신적 산물은 단순히 사회 경제적 토대 위에 떠다니고 있는 상부구조일 뿐이다. 이 두 영역이 확실히 상호 반응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형태이지 그 역은 아니다. 이런 이원론 때문에 막스주의는 정보교환, 상징조작, 지식의 확대라는 생산력을 근본적으로 강구한다. 막스주의자들에게는 하드웨어가 늘 소프트웨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컴퓨터 혁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에 따르면 그 반대가 참이다. 최근에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다. 지식이 경제를 움직이지 경제가 지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즉 막스는 물질적 토대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해겔의 주장을 뒤집어놨다. 그러나 오늘날의 역사가 보여주는 가장 큰 역설은 부를 창조하는 새로운 체계가 막스의 주장을 뒤집어놨다는 점이다. 고전적인 변증법의 비유를 쓰자면 역사적 유물론이 탈물질화된 것이다. 토플러에게는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적 변혁의 행위자로 본 것이야말로 막스주의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였다. 토플러의 말에 따르면 혁명적 사회주의가 맞서 싸웠던 것은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소유라기보다는 고된 일을 양산했던 굴뚝산업 시대의 조야한 기술이었다. 굴뚝산업 시대의 조야한 기술. 토플러는 특유의 표현법으로 막스주의가 철강산업과 공장에서 단련된 근육질의 노동자들을 미화했다고 언급했다. 근육질의 노동자. 그렇지만 이제 대중 노동자들은 사라지고 있으며 정보 경제가 공장을 제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막스주의의 역사적 주역들도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 토플러나 그의 동료들 그리고 1980년대 수많은 좌파 지식인들은 노동자 계급에게 작별을 구했다. 정보혁명 이론은 이 작별 인사를 두 가지 형태로 바꿨다. 가장 직접적인 첫 번째 형태는 자동화가 노동을 점차 제거하리라는 것이다. 노동이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초기의 탈산업 사회 이론들은 흔히 여가 사회가 출현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권태로움이 극복되리라는 생각과 결부되어 있었다. 이 전망은 정보사회 이론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좀 더 분명한 문제점, 즉 임금경제 아래에서는 이런 식의 노동 해방이 실업으로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탈산업사회 이론의 호소력을 감소시킨다.
탈산업사회 이론들이 일간 조립라인의 권태로움을 실업급의 행렬의 비참함으로 바꾸려 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논박하려 했던 토플러 같은 정보혁명 이론가들은 자동화가 노동을 절약해준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려 하지 않고 종종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친다. 권태로움, 실업급. 두 번째 형태는 노동이 없어지기보다는 변형된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노동의 양적 환원이 아니라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자동화가 제조업의 일자리를 제거하긴 하겠지만 첨단 산업과 정보 집약적 산업들에서 창출될 새로운 일자리들이 없어진 일자리들을 보충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일자리들은 이전 일자리들과 다를 것이며 더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었다. 여기서 정보사회 이론은 막스의 소외 이론, 생산기계와 노동자들을 서로 떼어놓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발달된 기술이 비인간적으로 역전되고 말 것이라는 이론을 1960년대에 비판했던 사회학자 로버트 블라우너의 영향력 있는 주장을 정교화했다.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초기 형태의 기계와 다르다고 주장된다. 손노동의 고역을 정신노동으로 변형시키고 실물보다 상징을 다루는 정보과학은 노동자를 일상의 단조로운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비판 능력과 진단 능력, 협력적 문제 해결, 파편화된 업무의 재통합을 강조한다. 이런 잠재성은 테일러주의가 가져온 노동의 단순화와 파편화를 되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위계질서와 지배구조의 해소, 자율성과 직업만족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도입이 다소 취약한 정보사회 이론에서 인정되거나 좀 더 결정론적인 정보사회 이론에서 요구된다. 그래야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을 묘사할 때 생산이 지식과 노동력의 숙련에 의존한다는 점을 특히 부각시켰다. 산업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부를 증대시키는 수단은 노동자의 머릿속에 있는 상징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결정적인 그리고 흔히 대체 불가능한 생산수단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계급투쟁에 대한 막스의 이론적 기반은 사라지게 된다. 테일러주의에서 벗어난 첨단 기술의 작업장이 계급들 간의 적대뿐만 아니라 경영과 노동 사이의 구별까지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윤분배, 스톡옵션, 작업장의 품질관리, 분임조 등을 통해서 참여정신과 전문주의 정신이 공유된다는 것이다. 이곳에는 노동이 있을지언정 노동자 계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립적 생산관계에 기초한 집단적 정체성으로서의 계급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토플러는 몇몇 부분에서 제3의 물결이 노동뿐만 아니라 재산도 변형시킬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심화하기도 했다. 정보 집약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특이성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토플러는 표현하고 있다. 정보는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리고 값싸게 재생산될 수 있으며 더 널리 분배될수록 자신의 가치를 더 많이 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는 아마도 소유권이나 상업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가 새 시대의 핵심적인 자원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보자면 소유 개념을 초월하는 정보의 특징이야말로 더 많이 공유하고 더 많이 협력하는 평등 사회가 도래했음을 알려준다. 토플러는 막스주의자들이 비물질적이며 무용적인 잠재적으로 무한한 정보재산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으로 소유권에 집착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혁명적인 변화가 전개되는 이 상황에서 지배계급의 타도가 초점이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정보혁명가들의 작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분기된다. 몇몇 이론가들은 어느 순간 미래가 자본주의를 넘어선다고 내다본다. 토플러의 초기 저서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미래학자 마수다의
컴퓨토피아라는 예언이 바로 이런 전망의 좋은 본보기이다. 이런 전망에 따르자면 정보기술은 점진적으로 자본주의적 관계를 자발적이고 비적대적인 형태로 완화시킬 것, 즉 생산과 경영에 기술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기업의 소유권이 넘어갈 것이고, 정보에 기반해 창출된 풍부한 자원이 상품 교환을 소멸시킬 것이다. 그 결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창출된 계급 없는 사회의 노래이다. 또 다른 정보혁명가들은 더 좋은 자본주의만을 기대한다. 위에서 언급한 이론가들도 어떨 때에는 이런 걸 기대했다. 정부와 기업이 묘사하고 있는 정보사회의 상에도 모두 이런 전망이 함축되어 있다. 자신이 쓴 최근의 저서, 즉 자유시장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가 퍼졌던 1980-90년대에 나온 저서에서 토플러가 채택한 것도 바로 이런 전망이다. 이 전망에 따르자면 정보기술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을 놀랄 만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는 정보기술을 채택한 사회가 이전보다 경쟁이 심화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것은 탈자본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 가능성, 또 효율적인 경영 기법, 더 좋은 마케팅 기회들, 더 빠르고 신속하고 더 효과적인 상품화이다. 이렇듯 정보혁명이 자본주의를 넘어선다는 전망과 더 좋은 자본주의라는 전망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두 전망은 모두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 즉 시장의 완성을 통해서든 시장의 초극을 통해서든 자본주의의 기술 혁신이 사회를 구원하리라는 것이다. 완성이든 초극이든 자본주의가 구원한다. 시장의 완성이든 시장의 초극이든. 실제로도 정보혁명가들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이 두 전망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여러 경제기획 에이전시의 고문이기도 했던 마수다는 심지어 상품 형태가 해체될 것이라고 썼으며, 컴퓨토피아가 계급 없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보편적으로 풍부한 사회라는 전망도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토플러는 탈자본주의를 논의하면서 자유시장을 숭배하는 극우파 뉴트 깅그리치에게 쉽사리 조언을 해주기까지 했다. 사실상 정보사회를 둘러싼 두 전망은 여러 계기를 통해서 자본을 아무런 모순이나 대립이나 경쟁 없이 종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윌리엄 할랄은 막연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기술의 가차없는 발전이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됐다는 찬사를 보냈다. 그는 기업과 민주주의를 통합하는 하이테크, 하이터치 경영조직의 등장을 찬양한다. 죽어가는 시대라는 잿더미에서 등장한 불사조처럼 등장한 이 새로운 자본주의는 사실상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형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자본주의는 단지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복적에 복무하기 위해서 민주적으로 지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선다거나 더 좋은 자본주의라는 정보연맹의 전망은 모두 첨단 기술이 사회를 재편할 것이라고 보며 이를 모두 좋은 일이라고 여긴다. 이처럼 이 두 전망이 기술결정론을 공유한다는 점은 더 좋은 자본주의를 부르짖는 실용주의자들이 이끄는 혁신이 자본을 넘어선다고 말했던 예언가들이 주장한 급진적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가져올 것처럼 인식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전망들은 적대적이라기보다는 보충적이다. 하나는 또 다른 하나의 공리에 이상적으로 완벽히 대응된다. 이 두 전망은 모두 동일한 예측을 내놓는다. 더 많은 기술, 마찬가지로 두 전망이 공유하고 있는 미래의 일정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막스가 내놓는 계급투쟁으로서의 혁명 개념일 것이다. 역사의 종말, 키시감. 두말할 나위 없이 정부와 시대의 반막스주의를 궁극적으로 정당해준 사건은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이었다. 1970년대 몇몇 탈산업사회 이론가들은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기술관료적 계획의 도움을 받아 자유시장이나 세계혁명이라는 개념에 결부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거부하는 식으로 상호 수렴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나 1980년대 두 번째 냉전이 다가오자 이 주장은 좀 더 공세적인 노선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전체주의는 막스주의의 불가피한 결과이지만 컴퓨터와 정보통신은 그런 국가주의에 본능적으로 반감을 지닌 자유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 주장은 흔히 지식경제의 창출이 본질적으로 개방적인 시장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첨단 기술의 혁신은 경직된 국가 통제와는 달리 도전과 창의성에 의존하는데 이런 혁신의 응용이 중앙 통제를 벗어난 데이터의 흐름에 기대어 훨씬 복잡하고 훨씬 빠른 경제를 창출해내리라는 것이다. 어떤 체제가 이런 흐름을 제한하려 한다면 그 체제는 극속 컴퓨터, 비디오, 팩스의 증가로 강화된 대중적 기술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89년 불명예스럽게 해체된 소비에트 블록만큼 이런 주장을 확실히 입증해주는 사건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될 수 없다고 여겨졌다. 1989년 불명예스럽게 해체된 소비에트 블록. 유럽 전역에서 레닌 동상이 쓰러졌을 때 탈산업사회 이론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브레진스키는 중공업과 대중교육에서 이뤄낸 성과 자체를 폐물로 만들어버린 기술혁명을 구소련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기를 걷게 됐다고 언급했다. 국경 없는 세계의 경영 이론가 게니치 오메아가 정보는 결코 베를린 장벽을 존중하지 않을 것, 정보는 베를린 장벽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가장 일반적인 의견을 발표한 것일 뿐이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순간적인 정보의 시대 이미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대, 물질적 재화, 서비스, 여행을 서유럽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 어떤 정보라도 시민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물론 토플로도의 동지들의 상처에 어떻게 칼을 쑤셔 넣어 비틀어버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20세기 사회주의의 거대한 실험이 실패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토플러는 이렇게 주장했다. 막스는 혁명의 계기를 고전적으로 정의했다. 그는 소유와 관리의 본질을 의미하는 사회적 생산관계가 생산수단, 거칠게 말하면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혁명이 도래한다고 말했다. 이 공식 자체가 사회주의권에서 발생한 위기를 정확히 묘사해준다. 봉건제의 사회적 관계가 산업부의 발전을 방해했듯이 사회주의의 사회적 관계는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특히 개방적인 정보에 의존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체계의 장점을 사회주의 국가들이 획득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미국 국무부 정책실 차장이자 란드 연구소의 고문이었던 후쿠야마는 이런 생각을 가장 야심차게 주장했는데 역사의 종말을 선언한 그의 논문은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그가 성급히 내놓은 이런 지적이 경험적 사건의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류가 자신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열망을 충족할 수 있는 사회 형태를 획득할 때 절정에 단일하고 일관적인 진화 과정이라는 식으로 이런 사건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런 지점을 넘어설 경우 기본적인 원칙까지 해도는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말로 커다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셈이기 때문이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헤겔이 이미 이런 역사 개념을 선언한 바 있지만 이 개념은 막스를 통해서 일상의 지적 풍토로 들어왔다. 후쿠야마는 공산주의의 도래가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리라고 막스가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소련에 붕괴된 오늘날 역사의 종말은 막스의 생각과는 달리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달성됐다는 것이다. 후쿠야마는 전통적인 정보사회 이론가가 아니지만 정보사회 이론가들과 기술의 진보라는 목적론적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근대과학의 논리에서 역사의 지향성과 일관성을 설명해주는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이 메커니즘이 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보편적 진화 과정을 규명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응용과학이 등장함으로써 끊임없이 확대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부가 무한대로 축적될 것이며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군사적 이익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은 최대한의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사회 형태를 쫓아가면서 동질화되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서 이런 형태의 사회는 기업들 간의 경쟁, 탈집중화된 시장 결정, 기술 혁신의 친화적인 노동 윤리를 갖추고 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실시하던 구소련과 중국이 공업 분야에서 자본주의 블록과 경쟁할 수 있었을 때에는 이런 사회의 우위성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창조성과 정보를 중시하는 탈산업적 질서로의 이행이 진행되자 탈중심화된 시장과 의사결정 과정으로서의 이행이 필연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경제체제로서의 막스 레닌주의가 워털루에서 마주쳤던 것은 고도로 복잡하고 역동적인 탈산업적 경제 세계일지도 모른다. 유감스럽게도 대한체제들이 실패한 까닭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수용, 그는 이를 VCR의 승리라고 부른다. 수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이는 원래 자본주의의 과학기술적 성취가 가져올 보편적인 평화와 번영이 수반하는 권태로움의 부산물일 뿐이다. 아마도 이런 주장은 섬뜩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후쿠야마가 제시한 역사의 종말은 오늘날 산업주의가 아니라 탈산업주의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고안해놓은 이데올로기의 종말 태제를 과도하게 확장한 해석이다. 결국 정보기술 메커니즘의 도움을 받아 막스주의의 유령은 마침내 잠들게 된 것이다. 미래로 가는 길. 물론 1989년 이후에도 역사는 잠들거나 죽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무엇도 정보혁명이 인류의 운명을 제시하리라는 광범위한 확신을 축소시킬 수는 없었다. 미국의 경우 이런 원칙을 포용하려는 기업과 국가의 강력한 의지는 클린턴 행정부가 소위 정보 고속도로를 선언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정보 고속도로는 광섬유, 동축 케이블, 인공위성,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국가의 컴퓨터, 전화, 텔레비전을 모두 연결해주는 광대역의 다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네트워크이다. 1994년에 발표된 국가정보기반구조 법안에 따르자면 정보 고속도로는 사적으로 건설되고 소유되며 운영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보가 보조하는 네트워크다. 그에 따라 주문형 비디오, VOD, 원격 쇼핑, 원격 도박, 쌍방향 도박, 온라인 광고에서 이윤을 올리던 전화, 전신, 오락기업들이 격렬히 합병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여러 사람이 지적했듯이 고속도로라는 이미지는 선형적 운동, 물리적 이동, 물질적 고체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의 다방향적, 정보통신적, 가상적 상호작용을 지시하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기관망의 증진이라는 목적만큼은 분명히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은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가 누렸던 황금기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흔히 포드주의의 시대로 알려진 시기, 즉 자동화된 산업이 일자리, 생산기술, 소비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찬양되던 시기의 추억을, 이 시기에는 고속도로가 사회적 삶을 재편하기 위한 핵심 요소였던 바, 고속도로는 지난 30년 동안 놀랄만한 번영을 유지해왔던 산업체계 안에서 일관 조립 라인 작업, 공산품의 대량 소비, 전원생활, 이동수단의 사적 소유를 통합해냈다. 고속도로라는 표현은 환경오염, 인구 밀집, 노동 소외, 공동체 파괴 등 자동차 중심의 성장이 가져온 부정적 결과는 쉽사리 망각하게 만들며 호황기를 회상케 한다. 고속도로, 호황기. 비유하자면 이 표현은 21세기의 정보기술이 20세기의 자동차 도로를 계승해 자본주의의 새로운 성장주기를 이끌 것이라는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와 기업의 지도자들은 똑같은 목소리로 정보사회 이론가들의 공식을 낭송했다. 부통령 엘고어는 가상교육, 민주주의, 자아개발의 가능성이 가져올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상투어를 만들어냈다. 1994년 그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국가정보 기반 구조에 대해 연설했다. 이 연설은 정보의 운송로, 공급자, 작용과 소비라는 소란한 부제를 달고 있었다.
그는 자동차가 컴퓨터 칩만큼 빨리 발전했다면 오늘날 롤스로이스는 1시간에 1000마일을 달릴 것이며 구입비가 24센트밖에 안 들고 차체가 1mm밖에 안 됐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고속도로라는 은유를 확장시켜 나갔다. 그는 이런 발전 속도가 세계혁명에 상응한다고 선언했다. 사이버네틱스 같은 미래가 야기할지 모를 이해관계의 충돌을 수사적으로 제거한 채 그는 국가가 사이버 스페이스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산업가들에게 완만한 규제를 약속했다. 게다가 그는 시민들이 네트워크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증하기까지 했다. 그는 미국 경제의 미래는 디지털 시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선언한 뒤 자본주의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이미 해체된 구소련 즉 자신을 모방하는 국가들 앞에 무장병력을 세워주곤 했던 나라가 겪은 무시무시한 사례와 대조하면서 자신은 디지털 기술에 기대어 혁명 속에서 태어난 미국이 이처럼 새롭고 평화로운 세계혁명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미래를 예견하지만 말고 미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자라고 청중에게 권유했다. 고가 보여준 이런 기술 도착증은 1998년 11월까지 미 하원 대변인이었던 그의 정치적 경쟁자 뉴트 깅그리치의 기술 도착증과 잘 어울렸다. 토플러의 저서를 열광적으로 애독했던 깅그리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모든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이버 스페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열광적으로 주장하면서 토플러의 책에 서문을 써줄 정도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으리라. 가장 반동적인 극우 정치를 미래학의 혁명적 수사와 결합시켰다. 그의 진보와 자유재단은 자본주의의 정보 시대의 접합을 주제로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1994년 이 재단은 토플러를 비롯해 조지 길더, 이스터 다이슨 같은 정보시대의 권위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사이버 스페이스와 미국인의 꿈, 지식시대의 대연장이라는 문건을 발간했다. 이 문건은 다음과 같은 장황한 선언과 함께 시작된다. 20세기의 핵심적인 사건은 물질의 전복이다. 정신의 능력은 모든 면에서 사물의 야만적 힘보다 우월하다. 토플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정신의 능력은 두 번째 산업시대와 세 번째 정보시대 사이에 확립된 것으로서 오늘날 사이버 스페이스를 생명, 전자공학의 국경이나 지식의 영토로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영역을 둘러싼 탐험이야말로 가장 참되고 고귀한 문명의 소명이라는 것이다. 자유의 본성과 공동체의 본질을 심사숙고하고 과거의 굴뚝산업 귀족들과 관료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향유하자고 말한 뒤 이들의 대연장은 몇몇 정책적 권고사항이 덧붙은 정책을 확립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의 사적 소유를 지켜줄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강화, 정보 고속도로 기관망을 독점할 사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정부와 추진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연방정부의 규제 전면 해제 등이다. 정부 시대의 자본주의를 공고히 하려는 이런 제안들이 결코 공허한 꿈만은 아니다. 대연장의 제안 속에서 엿볼 수 있는 정신은 1996년에 미국 정보통신법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에 따라 이 법안은 규제받지 않고 집중화된 자본의 힘이 새로운 정보 환경을 관리하리라는 믿음의 법적 신앙 고백이 되어버렸다.